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은 주식이나 금, 달러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흐름에 한참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하면서 한국 증시에 새 역사를 썼는데요. 자산시장 화랑 속에서 벼락부자라는 말이 나오는 한편 벼락거지라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왜 나만 이 흐름을 타지 못할까 이런 불안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이른바 포모 심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가 자칫 비이성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건강한 투자 문화가 함께 자리 잡는 게 중요하겠죠.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이 발전하는 건 분명 반가운 일이지만요. 요즘 빚으로 버티며 팍팍한 살림을 이어가는 심각한 서민경제의 현실도 함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남들처럼 투자는 못해도 열심히 일하는 게 무력해지지 않도록 자산 양극화 시대에 생기는 우리 사회 과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가야겠습니다. 또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졌죠. 이제 텃밭도 월동 준비가 바빠지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뭘 해야 할지 다양한 텃밭 소식 함께 살펴보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1000만 시니어를 위한 마케팅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네, 관장님 한 주 사이에 초겨울 추위가 찾아들었습니다. 네. 새벽에 나올 때 굉장히 춥던데 관장님 괜찮으셨어요? 오늘 아침 매우 춥습니다. 방송 끝날 때쯤 더 추워질 것 같은데요. 네. 서리가 또 예상되는 날씨입니다. 어제 종일 밭에서 작물 수확에 바쁘게 보냈는데요. 이미 서리가 왔더라고요. 고구마 잎이 까맣게 타기도 했고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방송이 끝나는 대로 부여군 임천 쪽으로 또 토종 씨앗 수집을 떠나야 해서 오. 바쁜 나날을 정말 그래요? 손인지 발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작물 수확도 하셨군요. 네. 어떤 작물 수확하셨어요? 이제 콩이라든지 뭐 동부라든지 이런 이제 작물들하고 늦 옥수수라든지 이런 작물들도 다 수확을 했습니다. 추워지니까 이렇게 몸도 마음도 정말 바빠지는 것 같은데 관장님 어떻게 바쁘신지 좀 근황을 더 알려주세요. 예, 드디어 계절도 이제 늦가을로 접어들어서 초겨울 날씨를 내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겨울날 준비를 해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텃밭에 있는 물통들은 비워야 하고요. 모터와 같은 시설들도 물을 빼고 보온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얼음이 열면 팽창을 해서 물통이나 모터가 터지기 때문인데요. 물통은 비우고 거꾸로 엎어두어야 겨울에 또 눈이 쌓여 얼지 않습니다. 모터는 코드를 빼고 잘 덮어둬야 하는데요.
코드와 같은 것들은 야생 들쥐들이 갉아서 이렇게 누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안 되죠. 예, 잘 덮어두어야 합니다. 또 물 호스에 있는 물들도 호스 안에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두면 또 호스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물을 빼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밭에 방치된 농기구들도 잘 씻어서 말려 보관해야 하는데요. 녹이 슬지 않도록 이제 방청 윤활제와 같은 것들을 뿌려주어서 보관합니다. 수확용 가위들도 이렇게 수확하는 과정에서 날에 이제 수액이 묻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녹이 발생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렇게 들러붙어서 활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비눗물로 씻은 다음에 잘 말려줘야 합니다. 농기구들도 새로 구입한 농기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손잡이에 붉은색의 페인트를 칠해서 눈에 잘 띄도록 해야 밭에서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네, 가끔 여러 사람과 함께 농사를 하다 보면 농기구 숫자가 부족한데 색상이 또 흑색깔과 구분이 잘 안 돼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때 빨간색이 제일 눈에 띄는군요. 네.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거기다 호미를 심어 놓으면 호미가 나오겠죠. 밭 작업 중에 또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밭에 숨어 있는 농기구들은 작업 중에 사람을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어서 네. 눈이 잘 띄는 색상으로 칠을 하고 항상 숫자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치지 않게 신경을 정말 잘 써야겠어요. 근데 이렇게 텃밭을 치울 때 깨끗하게 치워야 한다. 혹은 야생동물 먹이를 좀 남겨야 한다.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난 방송을 통해서 텃밭을 깨끗이 치워야 병충해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천적과 같은 좋은 곤충과 야생동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치우지 말고 그대로 방치해야 한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겨울날 야생동물의 은신처와 먹이 제공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또 게다가 수확도 완벽하게 끝내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확을 하다 보면 쐐기벌레와 같은 해충들의 알도 발견되지만 사마귀와 같은 유익한 곤충들의 알도 발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수대 사이에 들어가 월동을 준비하는 28점 무당벌레와 같은 이제 해충도 있지만 실성 무당벌레와 같은 익충도 함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점이 28점이니까 굉장히 많고요. 실성 무당벌레는 점이 7개입니다. 근데 하나는 해충이고 하나는 익충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삼덩굴과 같은 잡초들의 씨앗은 겨울 동안 참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무엇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수확 후에 남은 거는 퇴비로 활용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수확 후 남은 줄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잔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분쇄를 해서 묻어주거나 아니면 퇴비 재료를 만드는데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농업 관련 부서에서 이런 파쇄기를 이렇게 빌려주거나 또는 이제 파쇄기를 가져와서 대신 이렇게 분쇄를 해주는 출장 서비스를 하기도 합니다. 농사 후 남은 농업용 잔사들을 모아서 관련 기관에 연락해서 분쇄나 파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거리나 공원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이것을 쓸어 담아 놓은 자루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따로 이것을 챙겨서 밭에 쌓아뒀다가 봄에 퇴비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네. 가로수나 정원수에 뿌리는 농약이나 매연에 포함된 중금속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발효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흙 속에 사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해결이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이런 퇴비들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낙엽들로 퇴비를 만들 수 있군요. 네. 그러면은 그 퇴비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퇴비 만드는 법하고 비슷한데요. 퇴비를 만들 때 탄소질과 질소질의 비율을 30대 1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질을 가지고 있는 낙엽과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죠. 네. 그래서 충분히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은 탄소 대 질소 비율을 설명하지 않고 갈색 재료, 녹색 재료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탄소질을 갈색 재료,
그리고 녹색 재료는 풀이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것으로 질소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음식물 찌꺼기가 한꺼번에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 밭에 가져와서 이렇게 묻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상관없지만 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성들이 섞여 있게 되면 질소질이 너무 많아서 발효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부패가 진행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갈색 재료를 미리 준비해두면 나오는 대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질소질의 녹색 재료가 나오는 대로 섞어서 퇴비로 재탄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색 재료가 없어서 어떤 분들은 화장지 속대나 종이박스, 신문을 모아서 퇴비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긴 하지만 자연의 재료가 있으니까 자연의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어져 있는 낙엽 활용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봄도 아닌데 지금 나무를 심기에 좋다면서요? 네, 보통 이제 봄, 가을 새싹이 나오기 전 또는 이제 낙엽이 진 이후가 나무를 심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잎이 있으면 이렇게 뿌리를 통해서 물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고 그리고 뿌리 활착이 굉장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장 활동이 좀 약간 주춤할 때 나무 옮겨 심기에 좋은 철입니다. 자두, 복숭아, 사과, 배 등과 같은 어린 나무를 사서 심게 되는데요. 나무 뿌리는 토양 온도가 10도 정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이맘때가 심기에 또 적절하기도 합니다. 심을 때는 줄기를 중심으로 동심원 도넛 모양인데요. 네. 물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줄기 아래로 들어간 부분에 물을 줘서 물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낙엽이나 지프로 덮어줘서 물이 쉽게 증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땅이 얼을 때 보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땅이 얼기 전까지는 이제 계속 물을 줘야 나무 활착에 도움이 되고요. 나무를 심을 때 깊이는 땅 전체에서 줄기와 뿌리가 만나 덮인 부분이 땅 전체보다 약간 올라간 상태여야 뿌리가 활착할 때 필요한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심으면 강한 바람이나 혹은 폭설 같은 날씨에 괜찮을까요? 네, 좋은 지적인데요. 바람이나 폭설에 쓰러질 위험이 있는 크기의 나무들은 세 방향에서 삼각뿔 모양으로 지탱할 나무를 세워서 지주대처럼 나무를 세워서 묶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추위에 약한 감나무와 같은 나무 같은 경우는 줄기 밑둥에 볏짚으로 보온재로 이렇게 묶어줘서 얼어서 줄기가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도로변에 접한 곳에 있는 울타리 관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겨울에 얼지 않도록 눈이 녹도록 이렇게 염화칼슘을 뿌려주잖아요. 네. 예, 이렇게 제설제의 피해를 봐서 마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볏짚으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둘러서 염화칼슘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볏짚이 정말 여러모로 유용하네요. 수확을 마치고 요즘 먹거리들이 정말 풍성한 시기인데 관장님 요즘 맛있게 드시는 게 있어요? 네, 가을 수확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느끼는 것은요. 네. 모든 곡식들이 덜 익었을 때가 더 맛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네, 콩도 풋콩이 맛있고요. 벼도 풋벼가 더 맛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종자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황숙기라고 해서 완전히 익힌 열매를 수확하지만 이런 풋꽃에 대한 저장의 방법이 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풋벼를 베어서 찐쌀, 전라도에서는 올게쌀, 올벼쌀 이렇게 부르는데요. 찐쌀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메밀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메밀쌀을 만들거든요. 풋콩은 또 가끔 장터에서 포기째 파는 할머니들이 나와서 포기째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이거 구입해서 밥에 넣어 먹거나 아니면 그냥 후라이팬에 이렇게 볶아 먹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덜 익은 곡식을 예전에는 장나 삼아서 불에 그슬려서 먹는 것을
콩서리, 밀서리, 보리서리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리는 그 훔치는 훔치는 거라고 거잖아요. 생각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이제 풋콩을 이렇게 그슬려 먹는 것들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풋곡식에 대한 다양한 가공 기술이라든지 저장 기술이 좀 많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말 그 맛이 궁금한데요, 원장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문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7845님, 마늘, 양파, 밭에 시금치, 상추씨를 뿌린다고 하셨나요, 관장님이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이제 뭐 마늘, 양파 이렇게 심으실 철인데요. 이미 이제 심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딱 심기 좋은 철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심는 줄 간격이 15cm로 굉장히 널찍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줄 사이, 이 포기 사이보다는 줄 사이에 상추씨나 시금치씨를 이렇게 꼭 한 줄 뿌림을 해두면 나중에 이른 봄이 됐을 때까지 씨앗이 남아 있다가 봄에 일찍 싹이 나면서 상추나 시금치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뿌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뿌려놓으면 이게 이제 죽지 않으니까 네. 이른 봄에는 또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까먹을까 봐요? 그리고 땅이 너무 또 얼어 있어서 네. 곱게 이제 뿌릴 수가 없어서 지금 미리 뿌려놓는 네. 거군요. 미리 뿌려두면 다른 분들이 상추 모종 심을 때 상추나 시금치를 첫 수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딱 지금 이제 마늘, 양파 밭에 심을 때 그때 뿌리면 좋겠네요. 네. 7875님, 텃밭 무가 굵어지는데 잎이 누렇게 떡잎이 듭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왜 그러죠? 네. 웃거름 시기를 이제 놓친 경우인 거고요. 근데 이미 이제 중부지방만 하더라도 좀 추워지잖아요. 네. 이제 수확을 앞둔 시기라 웃거름 시기를 놓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아랫잎들 무의 아랫잎 밑으로 쳐져 있는 아랫잎들을 좀 따주시면 그나마 이제 무가 더 커지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82님의 문자도 살펴볼게요. 콩은 언제 수확해야 되나요? 흰 콩잎이 다 떨어졌는데 무조건 잘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콩잎이 다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수확을 알리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보통 재래종 콩들은 콩이 다 익어도 잎이 남아 있는 데 비해서 근래 나온 품종들은 낙엽이 딱 져서 수확 시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콩잎이 떨어지면 수확하기도 편하죠. 네. 네, 그래서 수확을 해야 되는 계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서리태와 같은 콩들은 설이 내린 다음에 수확한다고 그래서 서리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두었다가 한 10월 한 11월 초 이쯤에 서리태는 좀 늦게 수확을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어른들이 얘기할 때 팥은 베고 콩은 꺾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줄기가 단단해서 네. 콩 같은 경우는 뿌리째 뽑을 필요 없이 낫을 대고 밀기만 하면 툭툭 부러지거든요. 부러져요? 그래서 콩 꺾고 팥은 베고 그다음에 녹두는 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잘 꺾어서 말리시면 탈곡 시기까지 좀 잘 말라서 네. 탈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순희님, 쪽파가 알이 굵지가 않고 대파같이 가는 건 왜 그럴까요? 네. 보내주셨어요. 어, 왜 그런 걸까요, 관장님? 지금 이제 쪽파가 이제 한참 자랄 때인데요. 아마 이제 쪽파를 이게 쪼개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아마 좀 분리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심은 경우에는 좀 길게 자라진 않아요. 아예 이렇게 굵게 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경우일 것 같고요. 이제 가을에 좀 어느 정도 수확을 해서 솎아 주시면 또 이른 봄에는 또 이렇게 굵어지면서
새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잘 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또 다음 문자도 살펴보겠습니다. 8937님, 배추가 많이 자랐어요. 근데 최근에 비가 자주 와서 배추 뿌리 주변이 누렇게 물러지고요. 무도 손목 크기만큼 자랐는데 빽빽해서 솎아주니까 무 이파리와 뿌리 사이가 물러져 있어요. 남아있는 배추와 무는 그렇게 물러졌을 때 약 처방이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왜 이렇게 물러질까요? 네, 이미 이렇게 원인을 잘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비가 와서 땅이 습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네, 그렇군요. 곰팡이성 질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왔다고 한다면 사실은 방법이 없죠. 네, 치료제가 없어서 일단은 좀 그 누렇게 물러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뽑아서 건강한 포기들로 번지지 않도록 잘 솎아주시기를 처방드립니다. 일단 솎아주고 네. 남아있는 배추랑 무는 네, 그렇게 건강한 물러지지 것들. 않도록 예방을 잘 해야겠네요. 네. 그럼 뭐 그렇게 예방하는 방법은 다른 게 또 없을까요? 일단은 뭐 곰팡이성 방제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미 온 상태잖아요. 네. 이미 온 상태에서는 치료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치료제가 없네요. 김옥주님이 관장님 배추 포기가 작아서 그런데 지금 비료 줘도 괜찮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수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작아서. 배추가 작아서. 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수확 시기를 한번 타진해 보셔요. 한 달 전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주셔도 되고요. 옷걸음을 주셔도 되는데 한 2-3주 후에 내가 수확할 건데 이거 줘도 되나 하면 포기하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 네.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원장님? 그렇죠. 네. 그럼 그냥 작은 배추 그대로 그렇죠. 수확을 해야겠네요. 네. 그 대신 작은 배추라도 맛은 더 좋습니다. 네, 맞아요. 3932님, 시설 토마토 모종을 새로 심는데요. 토마토 뿔나방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토마토 뿔나방 이건 또 뭐죠?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토마토 이제 줄기나 아니면 이제 열매에 들어가서 이렇게 파먹는 그런 이제 애벌레가 이렇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노지하고 시설의 차이점이 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발생을 했을 때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게 주로 노지 재배라고 한다면 시설은 미리 예방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요.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끈끈이 트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뭐 습도라든지 아니면 환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관리를 통해서 미리 예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병충해 발생이 이제 자주 경험을 하셨다고 한다면 발생하고 나서 방제하는 노지 방제하고는 달리 미리 연막이라든지 미스트 분무 형태의 이제 분재 형태로 해서 미리 방지를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방지를 해야겠군요.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 오늘은 1000만 시니어를 위한 마케팅, 욜드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시니어 세대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한국은 2024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게 당초 예상했던 시점보다 빠르기도 하고 일본이나 독일 등 타 국가에 비해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이동한 기간도 짧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책이나 문화 등등의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노인으로 묶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니어들은 경제력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즐기기도 하고요. 네. 또 자기 개발이나 여행을 즐기는 이런 활동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특징을 가진 시니어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소비 측면에서는 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을 뜻하는 영과 시니어 세대를 뜻하는 올드를 합친 단어로 욜드. 네, 그래서 마음은 젊지만 또 경험은 풍부한 세대, 이렇게 젊은 감성을 지닌 시니어 소비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기업들도 이제 이 욜드족을 더 이상 무시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네, 숫자도 많은 데다가 구매력도 그만큼 있고 네. 또 취향이 뚜렷하고 무엇보다 정보 공유와 확산을 어느 세대 못지않게 잘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특징만 들어보시면 MZ세대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년층을 위한 올드한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MZ세대처럼 지금의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세대가 바로 욜드 세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들을 위한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례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욜드 마케팅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상 속 브랜드들이 시니어를 위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나요? 네, 제가 먼저 시니어를 위한 수저 세트를 제작한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수저 세트요? 네, 이 브랜드의 시작이 대표의 할머니가 수저를 사용하다가 그 수저를 씹는 바람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대요. 네. 네,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안전한 일상용품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느껴서 수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저를 살 때 생각해 보면 가격이나 디자인 정도만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저만 해도. 근데 이 브랜드는 금속 수저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새롭게 보고 금속 대신 의료용 실리콘을 소재로 하고 있고요. 또 구매자가 제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중탕 소독까지 마친 후 포장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만든 점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그럼 의료용 실리콘을 소재로 한다면 그 혹시라도 잘못 씹었을 때 네. 그 딱딱해서 부러지는 사고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전혀 없게 되죠. 이게 실리콘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속보다는 당연히 부드럽고 네. 그래서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수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사고 싶은 디자인이더라고요. 그래요? 그 실리콘으로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누구나 우리가 예쁜 것에 눈이 가기 마련인데 이 컬러도 너무 다양하고 예쁘게 네, 나오고 있고요. 포장까지 보자기로 해서 고급스럽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소중한 가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또 억지로 사야만 하는 제품이 아니라 사고 싶은 제품을 만들었다는 점이 이 시니어들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인정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군요. 네, 우리 가족이 함께 쓰는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하면서 누구나 갖고 싶은 제품으로 시니어를 존중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요즘에 마트도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마트에서 무거운 물건 대신에 카드만 들고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겼다면서요? 네, 이건 저도 보고 굉장히 쓰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거죠? 네, 마트를 가면 이제 쌀이나 생수 같은 물건은 무겁다 보니까 네.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맞아요. 네, 그 배달을 시키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장보기 자체가 큰 일이 되고는 합니다. 근데도 온라인 주문에 모두가 익숙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오프라인 마트를 방문을 하는데요. 네, 최근 일부 프리미엄 마트들에서는 이렇게 쌀이나 생수, 휴지처럼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들은 직접 들지 않고 벽면에 상품 카드들을 걸어놨어요. 사진하고 같이. 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쌀, 생수 이런 것들을 제품 그림이 있는 카드를 고르고 그 카드를 들고 계산대에 가져가면 그 결제해주고 그다음에 직원이 물건을 준비해서 차량까지 실어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근력이나 이동에 제약이 있는 시니어 고객들이 쇼핑 경험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고객들은 힘들게 내가 물건을 들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쇼핑을 다 마칠 수 있다라는 뭔가 그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라고 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도와드린다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고령층을 위한 쇼핑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네,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것처럼 전화나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대신 식료품을 배달해 주는 것, 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장을 봐주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이제 시니어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결제까지 하고 그 대신에 내가 무거운 건 들지 않고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참여형 쇼핑 경험은 해외에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내가 한 발 더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층들이 사실 온라인 쇼핑 되게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소개해주신 이런 사례는 정말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시니어를 이렇게 돕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소비 주체로 바라보는 시도가 자동차 업계에서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브랜드들도 시니어 고객을 위한 그런 기능들을 선보인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미국의 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브랜드는 미국 내에 이 차 보유 연령층이 평균 55세 정도로 비교적 높다고 합니다. 네. 거기다가 대표적인 차종이 이제 SUV인데 차체가 높다 보니까 승용차에 비해서는 타고 내릴 때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2년부터 출시된 신차에는 운전자가 접근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높이가 낮아지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요. 네, 또 트렁크에 짐을 실을 때도 차체가 살짝 낮아져서 허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봤어요. 문이 열리면서 그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 네. 형식이 또 내려오고 네. 발판이 내려오고 그런 걸 봤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하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기능만 들어서는 시니어들을 위한 기능이 아니라 우리도 사실 자동차를 탈 때 그 정말 짐을 실을 편하더라고요. 때 맞아요. 그래서 누구나 쓸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인데, 사실 이 그 브랜드의 이용 고객 연령대도 그렇고 초기 시작은 다분히 시니어를 위한 기능이긴 했는데 네. 이 브랜드는 마케팅 과정에서 시니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기술이 이렇게 진보했고 어느 누구나 사용자들이 우리 차를 타면 편리하다라는 편의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타겟 고객인 시니어들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타는 차가 노인들만을 위한 차라고 하면 뭔가 거부감이 드는데 네네. 이제 누구에게나 편한 차라고 접근을 하니까 나도 남들과 같이, 다른 소비자들과 같이 좋은 브랜드의 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아이를 태우는 부모, 그리고 무거운 짐을 자주 싣는 운전자들에게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제 특정 세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든 세대의 편리함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의 접근도 유사한데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을 돕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이 노인 교실, 뭐 시니어 교실 이런 게 아니라 베테랑 운전 교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사람을 의미하는 베테랑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요. 네네. 이렇게 단어 하나에도 시니어를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요즘의 시니어 마케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작은 배려인 것 같아요. 네, 단어 네. 하나에도 그런 배려를 좀 담아두더라고요. 네, 요즘에 시니어분들이 여행이나 자기 개발을 즐기면서 교육 콘텐츠를 많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움을 원하는 요울드 세대를 겨냥한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네, 이제 시니어 세대들이 단순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학습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해외여행이나 자녀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 방문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네. 시니어 전용의 영어 교육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시니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영어 오. 교실이더라고요. 어떻게 뭐가 다르죠? 우선 알파벳을 모르는 극초보자 시니어를 위해서 알파벳을 한글 자모음으로 하나씩 읽어가면서 배우는 챕터로 시작을 하고요. 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혼자 만나러 갈 때 필요한 입국 심사 회화,
또 여행 중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호텔 체크인, 식당 주문, 길묻기가 같이 상황 중심의 대화로 되어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도 직접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근데 혹시나 패키지 여행을 가더라도 영어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오. 교육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글씨 역시 크고 보기 쉽게 하고 말하기 속도도 조절 가능하게 설계해서 피로도를 낮췄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거기다가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배우고 싶은 이유들을 디테일한 상황으로 설정해 두다 보니까 이제 이 시니어들을 교육이 부족한 세대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세대로 바라보는 욜드 마케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지만 결국은 세대의 경계를 허무는 마케팅, 이게 바로 욜드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욜드 마케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 네, 쭉 말씀드렸듯이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라고 해서 노년층 전용이다라고 강조할 필요는 없고 그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 훨씬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려 1955년에 한 식품 브랜드가 시니어를 위해서 쉽기 편한 연화식을 출시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철저히 외면받고 단종됐다고 해요. 그 당시에도 노인을 위한 음식이라는 인식은 시니어들이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이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의 소비자로 바라보는 태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니어 마케팅의 첫 번째는 나이가 아니라 그들이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는 것.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직접 탐색하고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배려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 광고계에서도 이런 변화가 분명히 보이는데 화장품 광고 속에 연륜이 있는 진정성을 상징하는 시니어 모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들을 이제 경험과 그리고 그들의 품격 이런 것들을 브랜드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 이런 것들이 지금 천만 시니어를 위한 진짜 욜드 마케팅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달라진 시니어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이테이스트 민재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더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